2022 지방직 모의고사 제6회분 재무행정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성질이 다른 하나는 지문 1번, 2번, 3번은 이 세 가지는 예산이 성립하지 않을 때 예산 집행을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면 1번의 그 잠정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 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때 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이때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서 사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준예산은 본 예산이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입법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특정 경비에 한해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지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가 되는데, 준예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본 예산이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통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런 식으로 지문에 나오면 그것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예산입니다. 가예산은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회계년도에 처음 1개월 분만을 의결을 해주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예산이 불성립할 때 예산 집행을 위한 장치가 되는데요. 4번은 수정예산은 이들 세 가지와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이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성립 시기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예산의 성립 시기에 따른 것인데요. 질문 4번의 그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제출한 후에 최종 의결되기 전에 변경한 예산, 이것을 수정예산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성질이 다른 하나는 답은 4번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그 예산안 제출 시기에 관련되는 건데요. 이런 것은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국가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하고 국가재정법하고는 다릅니다. 따라서 문제가 헌법이냐 국가재정법이냐를 잘 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가재정법상 예산은요,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광역은 50일 전까지, 기초자치단체는 40일 전까지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의 경우에는 정부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헌법이냐 국가재정법이냐를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광역인 경우에 50일 전까지 제출을 하고요. 의결은 15일 전까지 의결을 해야 되고요. 기초단체인 경우는 40일 전까지 제출, 그리고 10일 전까지 의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120일 전까지, 광역은 50일 전까지, 기초는 40일 전까지, 그렇게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희소성의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희소성은 시크라고 한 학자가 제시한 건데요. 시크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문자를 따서 완만급총, 완만급총. 위에서부터 완부터가 자원의 여유가 있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자원의 여유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완만급총. 그래서 완이라고 하는 것은 완화된 희소성이고요. 만은 만성적인 희소성이고, 급은 급성 희소성이고, 총은 총체적 희소성. 그래서 완만급총. 그 기억을 하시고, 위에서부터 여유가 있다, 총으로 갈수록 여유가 없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하는 것은 계속사업. 두 번째가 정가분. 정가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사업의 정가분이에요. 세 번째가 신규사업.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일부만 할 수 있느냐, 다 진행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자원의 여유가 있으면 뭐 다 할 수도 있겠죠. 자, 하나씩 봅니다. 여유가 있던 제일 많이 있는 완화된 희소성을 보면은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사업도 가능하고, 정가분도 가능하고, 신규 사업도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가 만성적 희소성인데, 이것은 앞에 두 가지만 돼요. 계속 사업하고 계속 사업의 정가분은 되지만, 자원이 좀 여유가 없어서 신규 사업은 손을 댈 수 없다. 그 다음에 완만급입니다. 급성 희소성은 계속 사업만 가능하고요. 계속 사업의 정가분도 안 되고 신규 사업도 안 되는 그런 상태. 마지막 자원 여유가 가장 없는 총체적 희소성. 이것은 세 가지 다 안 된다. 계속 사업도 안 되고 정가분도 못하고 신규 사업도 못하는.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총체적 희소성, 이것은 하나의 거칠의 예산이다. 다시 말해서 장부상의 균형을 취하는 하나의 거칠의 예산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회피형 예산 편성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에 급성 희소성, 완만급. 세 번째니까 여유가 좀 없는 편이죠. 그죠? 그래서 급성 희소성은 계속 사업만 가능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계속 사업, 그 다음에 정가분, 신규 사업 중에서 계속 사업만 가능했죠. 자, 1번 보면 급성 희소성은 가용 재원이 정부의 계속 사업을 지속할 만큼 충분하지 못한다. 계속 사업도 못한다 이건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네 번째 있던 총체적 희소성을 말하는 거죠.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에 보면은 완화된 희소성, 자원 여유가 가장 많은 것이었죠. 그래서 정부가 현존 사업을 계속 또 새로운 공약,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3번에 보면 만성적 희소성, 두 번째였죠. 그죠? 이것은 신규 사업은 안 되었다. 신규 사업은 안 되고, 그래서 지문을 보면은 예산은 주로 지출 통제보다는 관리의 개선. 그러니까 신규 사업은 안 되니까 해오던 기존의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관리를 개선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고요. 4번의 희소성은 정부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얼마나 원하는가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이걸 따지는 게 희소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완만급총. 다시 한번요. 위에서부터 완만급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3개 하시기 바랍니다. 4번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인데요. 별표 3개 하시고요. 루빈은 5가지 형태의
흐름을 제시를 합니다. 지문 1번에 보면 세입 흐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2번의 세출 흐름이고요. 세 번째가 예산 균형 흐름입니다. 네 번째가 예산 집행 흐름이고요. 다섯 번째가 지문 4번에 있는 예산 과정 흐름, 이렇게 5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입 흐름, 세출 흐름, 예산 균형 흐름, 예산 집행 흐름, 예산 과정 흐름, 이 5가지고요. 자, 1번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1번의 세입 흐름에서의 의사결정입니다.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 납세자들은 세금에 거부감을 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의사결정 흐름 속에는 설득의 정치, 그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세출 흐름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 획득을 위한 경쟁을 생각하면 되고요. 그것은 바로 선택의 정치로 특징 지어집니다. 세 번째가 예산 균형 흐름에서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 번째 줄에 보면 근본적으로 정부의 범위, 역할에 연계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산 균형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역할하고 관련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입을 인상을 해야 정부 활동이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 활동을 유지하려고 하면 세입을 인상해야 되고, 만약에 정부 활동을 축소하려고 한다면 세출을 삭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결정들이 다 정부의 역할하고 관련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 1번, 2번, 3번은 다 옳은 지문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4번에 보면 계획된 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결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를 통과한 후에라도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대립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예산 환경이 변화되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변화시켜서 적용을 하자, 이런 견해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국회에서 정해진 대로 집행하자, 이런 의견이 대립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예산 계획에 따른 집행과 수정 및 일탈의 범위,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은 4번 지문은 예산 집행 흐름에서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4번 지문에 예산 과정 흐름 되어 있죠. 이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산 과정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누가 예산을 결정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정 권한에 대한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예산을 결정하는가, 그런 내용이 예산 과정 흐름이 됩니다. 어쨌든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연기준 예산제도의 단점. 자, 가부터 보겠습니다. 계산 전략의 한계입니다. 맞는데요. 연기준 예산은 합리 모형에 입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요구된다. 맞고요. 나에 봅니다. 정보 획득의 애로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준 예산제도는 분석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획득이 쉽지 않다. 나도 맞고요. 다 보겠습니다. 예산 통제의 애로인데요. 연기준 예산은 예산 통제 애로가 없죠. 왜냐하면 연기준 예산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예산 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는 단점이 아니다. 나아보겠습니다. 경직성 경비로 인한 한계, 맞는데요. 만약에
경직성 경비가 많은 경우, 경직성 경비는 축소가 불가능하거든요. 이 축소가 불가능한 경직성 경비가 많을 경우에는 연기준 예산제도의 효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맞고요. 보겠습니다. 재정구조의 경직화. 그래서 이거는 연기준 예산제도는 재정구조의 어떤 탄력성을 부여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업 가치가 낮은 사업 있잖아요. 가치가 낮은 사업은 축소도 할 수 있고 폐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구조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 경직화하고는 거리가 먼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은요. 비경제적 요인을 소리한다. 그렇습니다. 비경제적 요인의 예를 든다면 정치적 이해관계 같은 것. 그 정치적 이해관계 같은 것이 분명히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것의 그 영향을 좀 소홀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점으로 옳은 것은 가, 나, 라, 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예산의 원칙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박스 안에 두 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총계로 계산을 해야 된다. 총계로 계산해야 된다. 이 말은 모든 세입과 모든 세출은 예산에 올려야 한다.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경비를 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비를 뺐다는 것은 뭐냐면 그게 순계 예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순계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총계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그게 예산 총계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특정한 경비를 이렇게 누락시키는 거, 이런 걸 방지해 주니까 국민들이 감독하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예산 완전성의 원칙에 예외가 있는데요.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수입 대체 경비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 대체 경비에 있어서 그 초과 수입을 두 번째 줄요. 그 초과 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대부분 등기소 거기서의 등기부 등초본 발행 경비라든지 혹은 외교부의 여권 발급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과 수입하고 관련되는 경비라고 한다면 그 초과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 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 대체 경비 1번 질문은 맞습니다. 2번에 보면 국가가 현물로 출자할 경우는 세입 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맞고요. 3번에 보면 국가가 외국 차관을 도입해 전대하는 경우는 세입 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 이걸 전대 차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사회간접자본, 즉 SOC 확충을 위해서 국내 거주자한테 빌려준다는 조건으로 정부가 빌리는 사람, 즉 차주가 되어서 외화 자금을 차입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이 전대 차관의 경우는 세입 세출 예산 외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3번 질문도 맞고요. 근데 4번 경우에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전에는 이게 맞는 질문이었는데요. 이게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요
규정이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번 경우가 옳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예산의 신축적 집행을 위한 제도,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의 계속비 경우는요. 두 번째 줄에 매년 연부액에 대해서는 국회 의결을 얻지 않는다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매년 연부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시 한번요. 매년 연부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을 해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번 지문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겠습니다. 2번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과목 간의 예산 유형입니다. 맞습니다. 참고로 전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용은 행정 과목 간의 예산의 상호 융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용이라는 것이 입법 과목 간의 예산 유형 맞습니다. 3번에 보면 이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조직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 예산 변동 맞고요. 4번의 2월은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계속비의 경우는 매년 연부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해서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문제 네 번째 줄 보면 특정 시점에서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이게 바로 재정 상태표가 되고요. 이것은 특정 시점에 있어서의 정부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저량 개념이다. 저량이라고 하는 것은 STOCK의 개념이다. 해서 기업으로 본다면 대차 대조표가 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재정상태표는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순자산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 그럼 문제를 보면은 8번에 맨 윗줄에 현금 자산이 200조입니다. 고정 자산이 300조, 합치면 500조의 자산이 되죠. 그 다음에 유동 부채가 100조니까 부채를 빼면 400조가 순자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재정 수익, 비용 이런 것은 재정 운영표와 관련되는 거예요. 재정 운영표. 그 재정 운영표라고 하는 게 기업으로 본다면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일정 기간 동안을 따지니까 유량, 플로우의 개념이다. FLOW. 정리하면은 재정상태표는 저량의 개념, 스톡의 개념이고요. 재정운영표는 일정 기간, 유량, 플로우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의 답은 1번 400조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국가회계의 적용 대상은 답은 4번입니다.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그리고 모든 기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세계 잉여금의 사용 순서입니다. 그래서 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액으로부터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세계 잉여금의 사용 순서는 법적으로 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은 가나다라마 중에서 맨 처음이 첫 번째가 가가 되겠습니다. 교부세 그리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정산입니다.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재정적인 불균형이 있죠. 이런 걸 시정을 하고 전국적인 최저 생활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수입 중에 일부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한테 교부하는 재원이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가
가장 먼저고요. 두 번째가 나가 되겠습니다.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출연하는 건데요. 공적자금 상환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알아두세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 조정을 위해서 부담한 채무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서 만든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국채 그리고 차입금의 상환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추가 경정예산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가나 마다라가 되겠습니다. 기왕직 모의고사 6회분 재무행정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